오사카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요도 도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에도성 오오쿠 최고 권력자의 방에 전령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려 퍼집니다. 화려한 금박 병풍 앞에 앉은 한 여인. 최고급 교토 비단으로 만든 우치카케를 걸친 그녀는 일본 천하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2대 쇼군의 정실, 고우입니다. 요도도노는 다름 아닌 그녀의 친언니, 차차였습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매. 하지만 한 명은 적군의 성에서 죽었고 한 명은 승전보를 받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전국시대 최고의 미인이라 불렸던 고우. 하지만 그 미모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정략결혼의 도구로 내몰리고 3번이나 가문이 멸망하고 부모의 자결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독하게 살아남아 결국 아들을 쇼군으로 외손녀를 천황으로 만든 여인. 일본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산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계신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전국시대라는 무대. 고우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1467년 온인에 난 이후 일본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잃었어요. 천황은 교토에 있었지만 실권이 없었고 각지의 다이묘들이 제각기 영토를 다스리며 서로 싸웠습니다. 이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부르죠. 약 100년 넘게 계속된 전란의 시대였어요. 오늘의 동맹자가 내일의 적이 되고 어제의 가신이 오늘은 주군을 배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이 필요했고 동맹이 필요했죠. 그리고 동맹을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략결혼이었습니다. 딸들은 동맹의 도구였어요. 아버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문의 생존을 위해 낯선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사랑 같은 건 사치였죠. 중요한 건 어떤 가문과 손을 잡느냐, 그 동맹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였어요. 고우가 태어난 것은 157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의 빛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의 성은 불타올랐어요. 고우의 아버지는 오미국의 다이묘 아자이 나가마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 오이치였고요. 나가마사는 용맹한 무장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으며 부하들의 신망이 두터웠어요. 그는 오다 노부나가와 동맹을 맺기 위해 그의 여동생 오이치를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1567년의 일이었죠. 오이치는 당시 20살 정도였다고 해요.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노부나가의 여동생이라는 지위도 있었습니다. 나가마사는 26살이었고요. 정략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은 비교적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1569년에 첫째 딸 차차가 태어났고 1570년에 둘째 하스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1573년에 막내 고우가 태어났죠. 하지만 정략결혼으로 맺어진 동맹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바뀌면 쉽게 깨집니다. 나가마사는 아사쿠라 가문과 오랜 동맹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노부나가가 아사쿠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가마사는 고민에 빠졌죠. 처남을 도울 것인가, 오랜 동맹을 지킬 것인가. 결국 나가마사는 아사쿠라 편을 들었습니다. 이는 노부나가를 배신하는 것이었어요. 노부나가는 분노했죠. 자신의 여동생을 주고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이 깨진 겁니다. 더구나 매제가 자신을 공격한 거예요. 1573년 8월 노부나가의 대군이 오다니성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는 나가마사와 그의 아버지 히사마사, 그리고 오이치와 3딸이 있었어요. 포위는 점점 좁혀들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나가마사는 결단을 내렸어요. 자신은 무사답게 할복해 죽을 것이다. 하지만 처자식은 살려야 한다. 그는 아내 오이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살아야 하오. 오빠에게 가시오. 나는 여기 남겠소. 오이치는 거절했다고 해요. 남편과 함께 죽겠다고. 하지만 나가마사는 고집했습니다.
갓 태어난 고우, 3살 배기 하스, 4살 된 차차, 세 딸은 아직 너무 어렸죠. 결국 오이치는 세 딸을 안고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나가마사는 아버지와 함께 성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할복했어요. 무사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오다니 성은 불에 탔고 아자이 가문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고우는 갓난아기였어요. 아버지의 얼굴도 아버지의 목소리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가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였죠. 용맹했다는 것, 명예를 중시했다는 것, 자신을 죽인 노부나가가 어머니의 오빠였다는 것. 아버지를 잃은 네 모녀는 오다 노부나가의 거처인 기요스 성으로 갔습니다. 외삼촌의 보호 아래 자라게 된 거죠. 노부나가는 매제를 죽이긴 했지만 여동생과 조카들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자신의 핏줄이 섞인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기요스성은 당시 일본에서 가장 번성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노부나가는 이미 교토를 장악했고 전국을 통일할 기세로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어요. 성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붐볐고 각지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오이치는 이곳에서 세 딸을 키웠어요.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지만 아직 젊었고 아름다웠습니다. 당시 그녀는 30살 정도였죠. 딸들은 어머니를 닮아 모두 예뻤다고 해요. 특히 큰딸 차차는 어릴 때부터 미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세 자매는 성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글을 배우고 예절을 배우고 악기를 배웠습니다. 다이묘의 딸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익혔죠. 언젠가는 시집을 가야 했으니까요. 정략 결혼의 도구로서 손색이 없도록 말이에요. 고우는 언니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큰언니 차차는 차분하고 자존심이 강했다고 해요. 둘째 하스는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막내 고우는 영리하고 관찰력이 뛰어났다고 하죠. 세 자매는 각자 다른 성격이었지만 함께 불행을 겪은 동지이기도 했어요. 이 시절 고우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외삼촌 노부나가가 어떻게 권력을 휘두르는지, 다이묘들이 어떻게 동맹을 맺고 배신하는지, 전쟁이 어떻게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지, 어린 나이였지만 정치의 냉혹함을 몸으로 배웠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82년 6월 21일 고우가 9살 되던 해에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어요. 교토의 혼노지라는 절에서 묵고 있던 노부나가가 부하 아케치 미스히데의 습격을 받아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 소식이 기요스성에 전해졌을 때 성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노부나가가 죽었다는 것은 오다 가문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누가 노부나가의 뒤를 이을 것인가? 그의 아들들인가? 아니면 강력한 가신들인가? 오이치와 세 딸은 또다시 불안한 처지가 되었어요. 보호자를 잃은 겁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가 그녀들을 보호해 줄까요? 곧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그는 노부나가의 가신 중 한 명이었는데 신분이 낮은 출신이었습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노부나가를 섬기며 출세한 인물이죠. 노부나가가 죽자 그는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히데요시는 먼저 미스히데를 토벌했습니다. 노부나가의 원수를 갚았다는 명분을 얻은 거죠.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노부나가의 아들들은 아직 어렸고 다른 가신들도 히데요시의 행동력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오이치를 탐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전국시대 제1의 미녀라는 평가를 받았죠. 둘째, 그녀는 노부나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오이치를 아내로 맞이하면 노부나가와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히데요시는 오이치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오이치는 거절했어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분 차이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오이치는 명문가 출신이었고 히데요시는 농민 출신이었으니까요. 아니면 히데요시를 개인적으로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오이치는 시바타 가스이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1582년의 일이었죠. 가스이에는 노부나가의 또 다른 가신이었는데 히데요시보다는 신분이 높았어요. 그는 에치젠국을 다스리는 강력한 다이묘였고 용맹한 무장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오이치가 가스이에를 선택한 것은 정치적 선택이기도 했어요. 당시 히데요시와 가스이에는 노부나가의 뒤를 잇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오이치는 히데요시보다 가스이에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세 자매도 어머니를 따라 에치젠으로 갔어요. 새아버지 가스이에는 딸들을 따뜻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이미 자신의 자식들도 있었지만 오이치의 딸들도 친자식처럼 보살폈죠. 하지만 이 행복도 1년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1583년 4월 시즈가타케에서 히데요시와 가스이에의 군대가 맞붙었어요. 노부나가 사후 누가 천하를 잡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결정적 전투였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가스이에의 군대는 용맹하게 싸웠지만 히데요시의 전술이 더 뛰어났어요. 결국 가스이에가 패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인 기타 노쇼성으로 후퇴했죠. 히데요시의 군대가 성을 포위했습니다. 가스이에는 오이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살아야 하오. 나가시오. 하지만 오이치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아니, 반대로 남편과 함께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두 번째 남편이었어요. 또다시 과부가 되어 다음 권력자에게 넘겨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명예롭게 죽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성이 불타오르기 전 오이치는 세 딸을 불러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세 자매는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았어요. 성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안에 있었죠. 가스이에와 함께 불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고우는 10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 나가마사를, 외삼촌 노부나가를, 새아버지 가스이에를, 그리고 어머니 오이치를 잃었습니다. 세 번의 성이 불탔고 세 자매는 완전한 고아가 되었죠. 그녀들을 거둔 것은 어머니가 거부했던 그 남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그는 이제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세 자매, 특히 큰언니 차차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제2장 정략 결혼의 도구. 히데요시는 세 자매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왔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어요. 세 자매는 아자이 나가마사의 딸이자 오다 노부나가의 조카였습니다. 명문가의 혈통이었죠. 히데요시의 성에서 세 자매는 다른 대우를 받았어요. 옷도 좋은 옷을 입었고 음식도 풍성했습니다. 교육도 계속 받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좋은 조건으로 시집을 보내면 그것이 곧 정치적 동맹이 되니까요. 1584년 고우의 첫 번째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11살이었어요. 신랑은 사지 가즈날이라는 무사였습니다. 히데요시의 가신이었죠. 정략 결혼에서는 나이 차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동맹이었으니까요. 고우는 가즈나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고우는 14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우를 이혼시켜라. 왜 그랬을까요? 히데요시의 정치적 계산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이에야스는 간토 지방을 다스리는 강력한 다이묘였고 히데요시에게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이었죠. 이에야스를 확실하게 동맹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히데요시는 생각했습니다. 고우를 이에야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면 어떨까? 하지만 고우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죠. 그래서 강제로 이혼시킨 겁니다. 고우에게 선택권은 없었어요. 14살 소녀가 권력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가즈나리와 헤어졌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진 고우는 곧 두 번째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쿠가와 가문이 아니었어요. 히데요시가 또 계획을 바꾼 겁니다. 1587년 14살이 된 고우는 도요토미 히데카스와 결혼했습니다. 히데카스는 히데요시의 조카였어요. 정확히는 히데요시의 누나 도모의 아들이었죠. 히데요시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들을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히데카스는 고우보다 5살 많았어요. 19살의 청년이었죠.
그는 준수한 외모에 무예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히데요시의 후계자 중 한 명으로 촉망받고 있었어요. 이번 결혼은 달랐습니다. 고우는 히데카스와 실제로 부부 생활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살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지만 나이도 비슷했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고우는 도요토미 가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히데요시의 조카 며느리였으니까요. 큰언니 차차는 이미 히데요시의 측실이 되어 있었고요. 아자이 자매들은 이제 완전히 도요토미 가문에 속하게 된 거예요. 1590년 히데요시는 마침내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오다와라 성을 함락시키고 간토의 호조 가문을 멸망시킨 거죠. 이제 일본에는 히데요시를 거스를 세력이 없었어요. 그는 일본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대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조선을 침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92년 4월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임진왜란, 일본에서는 블로쿠의 역이라고 부르는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히데요시는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출병을 명령했습니다. 히데카스도 출병 명단에 있었죠. 고우는 남편을 전장에 보내야 했습니다. 19살의 젊은 부인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은 바다 건너 전쟁터로 떠나야 했습니다. 히데카스는 조선으로 갔습니다. 그는 여러 전투에 참여했고 일본군의 빠른 진격에 한몫했어요. 하지만 전쟁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조선 백성들의 저항도 거셌고 이순신 장군의 수군도 강력했죠. 그해 여름 히데카스는 거제도에서 병을 얻었습니다. 전염병이었다고도 하고 부상이 덧나서 생긴 병이었다고도 해요. 의원들이 치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히데카스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1592년 10월 히데카스는 거제도에서 죽었습니다. 24살의 나이였어요. 그의 시신은 일본으로 옮겨졌고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고우는 19살에 두 번째 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있었거든요. 얼마 후 고우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사다코였어요. 남편의 유일한 혈육이었죠. 고우는 이 딸을 소중히 키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고우는 도요토미 가문에서 과부로서 딸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큰언니 차차는 이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를 낳아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요. 둘째 언니 하스는 교토의 상인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세 자매는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1595년 고우에게 세 번째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혼사였어요. 신랑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셋째 아들 히데타다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당시 일본에서 히데요시 다음으로 강력한 다이묘였어요. 그는 간토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고 막대한 영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경계하면서도 동맹으로 묶어두고 싶어 했죠. 히데타다는 17살이었습니다. 고우는 22살이었고요. 고우는 이미 2번 결혼했고 딸까지 있는 과부였어요. 반면 히데타다는 결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 이에야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히데요시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히데요시는 아직 일본의 절대 권력자였으니까요. 거절하면 곧바로 전쟁이 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에야스는 고우라는 여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을 겁니다. 아자이 나가마사의 딸 오다 노부나가의 조카, 3번의 가문 멸망을 겪은 여자. 그녀는 생존자였어요. 어떤 역경에서도 살아남은 강인한 여성이었죠. 1595년 고우와 히데타다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이 결혼으로 고우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녀는 도쿠가와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반면 큰언니 차차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실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진영에 속하게 된 거죠. 차차는 도요토미 가문의 여인, 고우는 도쿠가와 가문의 여인. 언젠가 두 가문이 충돌한다면 두 자매는 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98년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5명의 대로에게 자신의 어린 아들 히데요리를 부탁했어요. 그중 가장 강력한 사람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히데요시의 죽음은 권력의 공백을 만들었어요. 누가 실권을 잡을 것인가? 명목상으로는 어린 히데요리가 도요토미 가문의 수장이었지만 실제로 정치를 할 수는 없었죠. 대로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우는 에도성으로 가서 시아버지 이에야스와 남편 히데타다를 모시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제 도쿠가와 가문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오사카 성에는 언니 차차가 어린 히데요리와 함께 있었고요. 두 자매는 편지를 주고받았을까요? 서로의 안부를 물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연락을 끊었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았을 거예요.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가문을 택할 것인가, 자매를 택할 것인가. 제3장, 천하의 주인은 누구인가. 히데요시가 죽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1600년, 일본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린 히데요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지만 실제로는 천하의 주인을 가리는 전쟁이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어요. 히데요시가 만든 권력 구조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다이묘들과 혼담을 맺고 영지를 마음대로 배분하고 심지어 후시미성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어요. 이를 지켜본 이시다 미스나리가 분노했습니다. 미스나리는 히데요시의 충실한 가신이었어요. 그는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의 유언을 무시하고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고 생각했죠. 도요토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에야스를 막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미스나리는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이에야스는 배신자다. 히데요시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우리 함께 도요토미 가문을 지키자. 많은 다이묘들이 응답했습니다. 특히 서일본의 강력한 다이묘들이 미스나리 편에 섰죠. 일본은 두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에야스를 따르는 동군과 미스나리를 따르는 서군. 동군에는 약 7만 5천 명, 서군에는 약 8만 명의 병력이 모였어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결전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우는 에도성에 있었습니다. 남편 히데타다는 아버지 이에야스를 따라 출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고우는 27살이었고 이미 여러 자녀를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에도성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만약 이에야스가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쿠가와 가문은 멸망할 것이고 고우와 자녀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에야스가 이긴다면 도요토미 가문이 위험해집니다. 오사카 성에는 언니 차차가 있었어요. 아직 어린 히데요리와 함께 고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누군가는 불행해지는 거니까요. 고우는 에도성의 안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성을 관리하고 식량을 비축하고 여성들과 아이들을 보살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죠. 전쟁에서 지면 에도성도 공격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전투는 1600년 9월 15일 세키가하라라는 평원에서 벌어졌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었어요. 동군과 서군의 병력이 마주 섰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서군의 선봉은 용맹하게 싸웠고 한때는 동군을 밀어붙이기도 했어요. 이시다 미스나리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에야스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서군의 주요 장수 중 한 명인 코바야카와 히데아키와 이미 내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데아키는 전투 중에 배신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전투는 팽팽했어요. 그때 히데아키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서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배신이었습니다. 서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뒤에서 아군이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전열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에야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군에 총공격을 명령했죠. 전투는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서군은 완패했어요. 이시다 미스나리는 도망쳤지만 곧 붙잡혔습니다. 다른 서군 장수들도 대부분 죽거나 항복했죠. 세키가하라 전투는 일본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전투로 전국 시대가 완전히 끝났고
도쿠가와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이에야스는 이제 일본의 유일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전투 후 이에야스는 냉혹하게 처리했습니다. 서군의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사형당했어요. 이시다 미스나리는 교토에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다른 다이묘들은 영지를 몰수당하거나 크게 줄어들었죠. 하지만 오사카성의 도요토미 가문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에게 받은 은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어린 히데요리와 차차를 죽이면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었고요. 대신 도요토미 가문의 실권을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영지는 오사카와 그 주변으로 제한되었어요. 약 65만 석 정도였는데 다른 큰 다이묘에 비하면 그리 많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된 거죠. 차차는 오사카성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실권이 없다는 굴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도요토미 가문이 이제는 이에야스의 자비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고우는 에도성에서 승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쿠가와 가문이 이겼다는 것, 시아버지 이에야스가 이제 천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 하지만 기쁘기만 했을까요? 오사카성의 언니를 생각하면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1603년 이에야스는 천황으로부터 정의대 장군, 즉 쇼군의 직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쇼군은 천황이 임명하는 일본 무사의 최고 지위였거든요. 쇼군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천황으로부터 일본을 통치할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이에야스는 법적으로도 일본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이에야스는 에도의 막부를 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일본의 정치 중심은 교토였어요. 하지만 이에야스는 자신의 본거지인 에도를 새로운 수도로 만들기로 했죠. 이것이 그 유명한 에도 막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도는 빠르게 발전했어요. 전국의 다이묘들이 에도에 저택을 짓고 1년의 절반을 에도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를 상킹코타이 제도라고 불렀죠. 이 제도로 다이묘들은 에도를 떠날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에도는 일본 최대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고우는 이제 쇼군의 며느리였어요. 에도성은 일본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장소가 되었고 그녀는 그 성의 안주인이었습니다. 29살의 여성이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오른 거죠. 제사장, 후계자 이에미스와 유모의 대립. 1604년 8월 12일 고우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이에미스. 도쿠가와 가문의 장손이었어요. 에도성은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후계자가 태어났으니까요. 이에야스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건강한 사내 아이였죠. 히데타다도 기뻤습니다. 자신의 첫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어머니인 고우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기록을 보면 고우는 이에미스에게 그다지 애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추측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출산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에미스의 성격이 어릴 때부터 까다로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미스는 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아기였다고 해요.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울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격이 어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기가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울지도 않는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을 테니까요. 1606년 고우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타다나가였어요. 이번에는 고우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타다나가를 무척 사랑했어요. 타다나가는 밝고 활발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잘 웃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건강했죠. 고우는 이 아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꼈어요. 이에미스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고우는 두 아들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이에미스에게는 냉담했고 타다나가에게는 다정했죠. 옷도 다르게 입혔고 음식도 다르게 주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고우가 차남을 더 사랑한다는 것, 어쩌면 차남을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에미스는 이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동생은 사랑받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이는 평생 이에미스의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에미스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계자 자리에서 밀어내려고까지 했다는 것.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고우도 아들을 멀리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망신을 당한 것이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이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아들이 결국 후계자가 확정된 것에 대한 분노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족의 비극은 고우의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왜 그녀는 장남을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왜 차남에게만 애정을 쏟았을까요? 아무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선택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에미스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랐고, 타다나가는 형제 간의 경쟁 구도에 놓였고, 고우는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 않았어요. 제5장 마지막 대결. 세키가하라 전투가 끝난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1614년 오사카성의 도요토미 가문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차차의 아들 히데요리는 이미 21살의 청년이 되었지만 실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히데요리는 어떤 청년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고 해요. 아버지 히데요시를 닮았는지 용맹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치나 군사에 관여할 기회는 없었어요. 오사카성 안에 갇혀 지내는 처지였으니까요. 차차는 아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의 위상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녀는 교토의 호코지라는 절에 큰 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히데요시를 기리는 의미였죠. 1614년 종이 완성되었습니다. 거대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종에 새겨진 글귀였습니다. 국가 안강 군심 풍락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에야스는 여기서 트집을 잡았어요. 국가 안강이라는 글자를 나누면 이에야스라는 이름을 저주하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어요. 하지만 이에야스는 이를 빌미로 도요토미 가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차차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첫째, 히데요리가 에도로 와서 인질로 지내든지, 둘째, 차차님이 에도로 와서 인질로 지내시오. 이것은 사실상 항복 요구였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도요토미 가문은 완전히 도쿠가와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차차는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히데요시님의 가문이다. 구걸하듯 살지는 않겠다. 이에야스는 이 거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전쟁을 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1614년 11월 도쿠가와의 대군이 오사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에도성의 고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전쟁 준비를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 이에야스는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직접 출진하기로 했어요. 남편 히데타다도 함께 나갔고 아들 이에미스도 처음으로 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우는 알고 있었어요. 오사카성 안에는 친언니 차차가 있다는 것을. 이번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매의 대결이었죠.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의 최종 결전이었고 차차와 고우의 운명을 가르는 순간이었어요. 고우는 딸 세니메를 걱정했습니다. 세니메는 고우의 첫째 딸로 7살 때 히데요리와 정략 결혼을 했어요. 도쿠가와와 도요토미의 화해를 상징하는 결혼이었죠. 하지만 이제 세니메는 적진에 갇혀있는 셈이었습니다. 남편 히데요리는 공격당하는 쪽이고 친정 아버지 히데타다는 공격하는 쪽이었으니까요. 1614년 11월 19일 도쿠가와군이 오사카성을 포위했습니다. 병력은 약 20만 명이었다고 해요. 반면 오사카성 안에는 약 10만 명이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는 도쿠가와가 우세했지만 오사카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오사카성은 히데요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성이었습니다. 높은 성벽, 깊은 해자, 견고한 석축. 게다가 성 안에는 충분한 식량과 무기가 비축되어 있었어요. 도요토미를 따르는 무사들도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쿠가와군은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오사카성의 방어는 철통 같았습니다. 특히 사나다 유키무라라는 무장이 이끄는 부대가 맹활약했죠. 그는 도쿠가와 진영 깊숙이 침투해 이에야스의 본진까지 위협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쿠가와군은 여전히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겨울 추위가 심해지면서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격이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이에야스는 전술을 바꿨습니다. 정면 공격으로는 안 되니 포격으로 성 안의 사기를 꺾기로 한 거예요. 그는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대포를 동원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신 무기였죠. 대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포탄이 성 안으로 떨어졌어요. 건물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특히 차차가 머물던 천수각 근처에 포탄이 떨어져 시녀들이 죽는 일도 있었어요. 차차는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포탄 소리는 밤낮 없이 계속되었고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성 안의 사람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둘째 언니 하스였어요. 그녀는 교토의 상인 가문에 시집가서 비교적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서로 싸우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하스는 조코인이라는 법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불교의 귀의에 비구니가 된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인이니 중립적 입장에서 화해를 중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스는 먼저 오사카성으로 갔습니다. 큰언니 차차를 만났어요. 언니,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어요. 도쿠가와의 병력이 너무 많아요. 화해를 하세요. 히데요리를 지키려면 협상해야 해요. 차차는 망설였습니다. 항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세가 불리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포격은 계속되고 있었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하스는 다시 도쿠가와 진영으로 갔습니다. 이에야스를 만났어요. 오고쇼님, 제발 평화를 주십시오. 그들도 항복할 의사가 있습니다. 조건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에야스는 생각했습니다. 오사카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면 아직도 많은 시간과 희생이 필요할 거예요. 차라리 협상으로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었죠. 그는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히데요리의 목숨은 보장하겠다. 오사카성도 그대로 두겠다. 대신 성의 외곽 해자를 메워야 한다. 2중 해자와 3중 해자를 모두 메우면 전쟁을 끝내겠다. 하스는 이 조건을 가지고 다시 오사카성으로 갔습니다. 차차에게 설명했어요. 해자를 메우는 것뿐이에요. 성은 그대로 남고 히데요리도 안전해요. 이 조건을 받아들이세요. 차차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1614년 12월 휴전 협정이 맺어졌어요. 도쿠가와군은 공격을 멈췄고 오사카성 측도 방어를 멈췄습니다. 하스는 안도했을 거예요. 싸우는 것을 막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처음부터 완전한 평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해자를 메우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쿠가와군이 많은 인력을 동원해 빠르게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곽 해자만 메우기로 했는데 내곽 해자까지 메우기 시작한 거예요. 오사카성 측에서 항의했습니다. 약속이 다르지 않소? 하지만 도쿠가와 측은 시치미를 뗐어요. 해자를 메운다고 했지 어느 해자만 메운다고는 하지 않았소. 결국 오사카성의 모든 해자가 메워졌습니다. 난공불락이었던 오사카성은 방어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성벽만 남고 해자가 없으니 이제는 쉽게 공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차차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야스는 처음부터 오사카성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계획이었던 거예요. 휴전은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1615년 4월 도쿠가와군이 다시 오사카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번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가문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심한 상태였으니까요. 차차는 아들 히데요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다. 도요토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비겁하게 항복하느니 명예롭게 죽는 게 낫다. 히데요리는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21살의 청년이었지만 실제 권력은 어머니 차차가 쥐고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가 결정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 6일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쿠가와군은 사방에서 일제히 성을 공격했어요. 해자가 없으니 쉽게 성벽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오사카성의 무사들은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어요. 병력 차이가 너무 컸고 방어 시설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나 둘씩 성벽이 뚫리기 시작했어요.
사나다 유키무라는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정예의 부대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아가 도쿠가와 본진을 공격했어요. 한때는 이에야스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결국 중가부적으로 전사했습니다. 성 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쿠가와 군이 사방에서 밀려 들어왔어요.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불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차차와 히데요리는 천수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주변에는 몇 명의 측근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죠. 이제 끝이라는 것을. 차차는 창밖을 바라봤을 거예요. 오다니 성이 불탈 때, 기타 노쇼 성이 불탈 때처럼 또다시 성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불타는 성 안에서 죽었었죠. 이제 자신의 차례였어요. 히데요리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 할복했어요. 1615년 5월 8일 차차는 49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오다니 성이 불탈 때 6살이었던 소녀가 49살에 또다시 불타는 성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듯이, 어머니가 그랬듯이. 하지만 성 안에는 또 한 사람의 아자이 가문 피가 흐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니메였어요. 그녀는 고우의 첫째 딸로 2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니메는 7살 때 히데요리와 결혼했었어요. 그때는 도쿠가와와 도요토미의 화해를 상징하는 결혼이었죠. 하지만 이제 남편은 죽었고 성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고우는 딸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세니메를 걱정했어요. 그녀는 이에야스에게 간청했습니다. 세니메만은 살려주십시오. 제 딸입니다. 도쿠가와의 피가 흐르는 아이예요. 이에야스는 손녀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카키바라 야스마사라는 무장에게 명령했어요. 세니메를 찾아 안전하게 데려오라. 절대로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야스마사는 부하들을 이끌고 불타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니메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성 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길, 연기, 비명, 세니메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죠. 다행히 세니메는 비교적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시녀들과 함께 숨어 있었어요. 야스마사의 부하들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세니메님, 오구쇼님의 명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세니메는 따라 나섰습니다. 불타는 성을 빠져나가면서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방금 전까지 남편이었던 히데요리는 이미 죽었어요. 시어머니 차차도 죽었고요.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오사카성의 사람들도 대부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니메는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쿠가와 진영으로 인도되었어요. 할아버지 이에야스와 아버지 히데타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니메를 반겼지만 세니메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세니메는 에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고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우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세니메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 친정이 남편을 죽였다는 죄책감. 20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어머니 고우도 젊은 나이에 2번이나 과부가 되었었죠. 세니메는 훗날 다시 결혼했습니다. 혼다 타다토키라는 무장에게 시집갔어요. 이번에는 행복한 결혼이었다고 합니다. 세니메는 새 남편과 함께 오래 살았고 여러 자녀를 낳았죠. 하지만 세니메는 평생 오사카 성에서의 기억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불타는 성, 죽어가는 사람들, 남편의 최후. 그녀는 나중에 오사카 성의 희생자들을 위한 절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기리고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죠. 에도성에서 언니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고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 기록에는 그녀의 감정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언니였습니다. 함께 아버지의 성이 불타는 걸 보았고 함께 어머니의 성이 불타는 걸 보았어요. 함께 고아가 되었고 함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집에서 자랐죠. 하지만 언니는 도요토미 가문의 여자가 되었고 고우는 도쿠가와 가문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니는 불타는 성 안에서 죽었어요. 마치 어머니처럼. 고우는 밤에 혼자 있을 때 울었을까요? 쇼군의 정실 부인이 낮에 함부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언니는 명예를 지키다 죽었고 자신은 생존을 선택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고우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남편, 자녀들, 도쿠가와 가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존, 3번이나 가문이 망하는 것을 보며 배운 교훈이 있었죠. 살아남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오사카 전투로 도요토미 가문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히데요시가 그토록 공들여 세운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이제 일본 천하는 완전히 도쿠가와 가문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우는 그 도쿠가와 가문에서 가장 권력 있는 여성이었어요. 쇼군의 정실 부인이자 오오쿠의 지배자. 언니는 죽었지만 고우는 살아남았습니다. 제6장 가문의 완성. 고우는 히데타다와의 사이에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총 7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장남 이에미스, 차남 타다나가, 그리고 5명의 딸들이었죠. 딸들의 이름은 세니메, 타마히메, 카스히메, 하스히메, 그리고 막내 도쿠코였습니다. 각각의 딸들은 모두 중요한 정략 결혼을 통해 도쿠가와 가문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어요. 첫째 딸 세니메는 앞에서 말했듯이 먼저 히데요리에게, 나중에 혼다 타다토키에게 시집갔습니다. 둘째 딸 타마히메는 구조 가문의 다이묘에게 시집갔어요. 셋째 카스히메는 히데타다의 양자였던 타다카스에게 시집갔고요. 넷째 하스히메는 어렸을 때 병으로 죽었습니다. 고우에게는 큰 슬픔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죽는 일이 흔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전염병도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막내딸 도쿠코, 이 아이가 고우에게 가장 큰 영광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1620년 고우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막내딸 도쿠코가 황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천황의 비가 되기 위해서였죠. 당시 천황은 고미즈노오 천황이었습니다. 그는 1611년에 즉위해 일본 황실을 이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에도 막부가 쥐고 있었죠. 도쿠가와 막부는 황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싶었습니다. 천황은 일본의 상징이었어요. 쇼군은 천황이 임명하는 직위였고 천황의 권위를 빌려 통치의 정당성을 얻었죠. 그렇다면 쇼군의 딸을 천황에게 시집 보내면 어떨까요? 황실과 막부가 혈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에야스가 죽기 전에 계획한 일이었어요. 그는 손녀를 황궁에 보내 도쿠가와의 피를 황실에 심으려 했습니다. 1616년 이에야스가 죽은 후 히데타다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죠. 도쿠코는 1607년에 태어났습니다. 고우의 막내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단정했다고 합니다. 고우는 이 딸을 특별히 아꼈어요. 천황의 비가 될 아이였으니까요. 도쿠코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황실의 예법, 고전문학, 서예, 음악, 황비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어요. 고우는 직접 딸의 교육을 감독했습니다. 1620년 14살이 된 도쿠코가 황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미즈노 천황은 25살이었어요. 도쿠코는 입궐하면서 마사코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도후쿠몬인이라고 불렀죠. 고우는 딸이 황궁으로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47살이었어요. 도쿠코가 황비가 된 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황실과 막부가 혈연으로 연결된 거니까요. 하지만 이 관계는 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황실은 명목상 일본의 최고 권위였지만 실권은 막부가 쥐고 있었어요. 천황은 막부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야 했죠. 고미즈노오 천황은 이런 상황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천황인데 쇼군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아내인 도쿠코도 막부의 스파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쿠코는 황궁의 소식을 에도에 전했어요. 어머니 고우에게 편지를 보냈고 고우는 그 내용을 히데타다에게 알렸습니다. 막부는 이를 통해 황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도쿠코는 남편 천황을 배신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황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천황을 존경했고 황실의 전통을 지키려 노력했죠. 단지 친정과의 연락을 끊지 않았을 뿐이에요. 1623년
고우의 장남 이에미스가 3대 쇼군에 취임했습니다. 20살이었어요. 아버지 히데타다는 쇼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오고쇼로서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에미스는 어머니와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고우와 이에미스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모자 사이지만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정상적인 모자 관계를 유지했어요. 공식 석상에서는 존경과 효도를 표현했죠. 에도 막부의 권위를 위해서는 쇼군과 그 어머니의 관계가 좋아 보여야 했으니까요. 이에미스는 강력한 쇼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든 막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어요. 상킨코타이 제도를 강화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쇄국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고우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사랑하지 않았던 아들이 훌륭한 쇼군이 되어가는 것을. 그리고 1629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우의 외손녀가 천황이 된 거예요. 메이쇼 천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고미즈노 천황과 도쿠코 사이에서 1624년에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오키코였습니다. 고우의 외손녀였죠. 고미즈노 천황에게는 여러 후궁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도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일찍 죽거나 병약했어요. 건강한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1629년 고미즈노 천황은 갑자기 퇴위를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막부와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천황은 막부의 간섭에 지쳐 있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후계자였어요. 아들이 없으니 누가 다음 천황이 될까요? 막부는 도쿠코의 딸 오키코를 추천했습니다. 5살 된 여자아이였어요. 여성 천황은 일본 역사에서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여성 천황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임시적이었고 곧 남성 천황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죠. 막부의 압력으로 오키코가 천황으로 즉위했습니다. 메이쇼 천황이 된 거예요. 5살의 어린 여자아이가 일본 황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1626년 9월 15일 고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4세 나이였어요. 에도성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날들은 평온했다고 합니다. 병으로 누워 있었지만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어요. 살아있는 딸들이 어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고우는 조조지라는 절에 묻혔습니다. 도쿠가와 가문의 보리사였어요. 화려한 위패가 만들어졌고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쇼군의 어머니이자 천황의 외할머니, 일본에서 가장 권력 있었던 여성의 장례식이었죠. 위패에는 숭원원 전계승정이라는 법명이 적혔습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정실이라는 직함. 하지만 그 짧은 글귀 뒤에는 54해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숨어 있었어요. 고우가 남긴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혈통이었습니다. 그녀의 피는 에도 막부를 통해 계속 이어졌어요. 아들 이에미스는 3대 쇼군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260년 넘게 일본을 통치했습니다. 황실에도 고우의 피가 흘렀습니다. 딸 도쿠코는 황비가 되었고 외손녀 메이쇼는 천황이 되었어요. 그 이후 황실의 여러 천황들에게 고우의 피가 전해졌습니다. 둘째, 오우쿠 시스템이었습니다. 고우가 만든 이 독특한 여성 조직은 에도 막부가 끝날 때까지 존재했어요. 260년 넘게 일본의 권력 구조의 일부였죠. 오우쿠는 여성들에게 독특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무사 가문의 딸들이 시집가지 않고도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물론 엄격한 규율 아래 살아야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들만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고우의 삶은 전란의 시대를 살아남은 한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3번이나 가문이 망하고 3번이나 결혼하고 2번이나 과부가 되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우는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알았어요. 강할 때는 강하게, 약할 때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했죠. 이런 현실주의가 그녀를 살아남게 했습니다. 고우의 아버지는 아자이 나가마사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에게 패배해 할복한 다이묘였죠. 어머니 오이치는 2번이나 전쟁 패배로 남편을 잃고 자결했어요. 아자이 가문은 1573년에 멸망했습니다.
오다니성은 불탔고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죽었죠. 하지만 세 딸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중 막내 고우는 결국 일본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자이 가문의 복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아자이를 멸망시켰지만 결국 오다 가문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이치와 세 딸을 거두었지만 도요토미 가문도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아자이의 피는 살아남았습니다. 고우를 통해 도쿠가와 가문에 흘러들어갔고 황실에도 들어갔어요. 권력자들이 아자이 가문을 멸망시켰지만 결국 그 권력자들의 후손 혈관에 아자이의 피가 흐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복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우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혈통을 일본 역사에 영원히 새겨넣었다는 것. 아자이 세 자매의 운명은 각기 달랐습니다. 큰언니 차차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실이 되어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결국 오사카성에서 자결했어요. 둘째 하스는 교토의 상인 가문에 시집가서 비교적 평온하게 살았고 평화를 중재하려 노력했죠. 그리고 막내 고우는 도쿠가와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 일본에서 가장 권력 있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세 자매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운도 있었을 겁니다. 차차가 히데요시에게 발탁된 것, 고우가 도쿠가와의 시집간 것. 이런 것들은 그녀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히데요시가 결정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차차는 오사카성을 끝까지 지키기로 했고 고우는 도쿠가와에 충성하기로 했어요. 차차는 명예를 선택했고 고우는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았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편이니 고우가 옳았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차차도 나름의 신념이 있었을 거예요. 아들을 지키고 싶었고 남편 히데요시의 유지를 받들고 싶었던 거죠. 그것도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하스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현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 투쟁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면서도 필요할 때는 평화를 위해 노력했으니까요. 고우의 이야기는 전란의 시대를 살았던 한 여성의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의 여성은 스스로 운명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태어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이혼하는 것도 모두 남자들의 결정이었죠. 하지만 고우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3번이나 결혼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2번이나 과부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문이 3번이나 멸망하는 걸 보면서도 살아남았죠. 그녀는 권력의 실체를 알았어요. 남편이 권력을 가지면 부인도 권력을 가진다는 것. 아들이 쇼군이 되면 어머니도 힘이 생긴다는 것. 딸이 천황의 비가 되면 가문 전체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 고우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영리했고 끈질겼고 인내했어요. 때로는 냉정했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장남을 냉대한 것, 차남을 편애한 것, 이런 선택들은 어머니로서는 옳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녀의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우는 이에미스가 너무 강해질까봐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차남을 키워서 균형을 맞추려 했을 수도 있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고우가 항상 계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고우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죠. 여성의 권리도, 결혼제도도, 가족의 형태도 모두 변했어요. 하지만 고우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집안이 망하고,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럴 때조차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길이 보인다는 것. 고우는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3번이나 결혼해야 했고 2번이나 남편과 사별했어요. 친언니는 적진의 수장이 되어 결국 자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혈통으로 일본의 정점을 채웠어요. 쇼군의 어머니가 되었고 천황의 외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기의 힘이었어요. 물론 고우의 방식이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언니 차차처럼 명예를 지키다 죽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둘째 하스처럼 조용히 살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각자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고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살아남을 방법은 있다는 것. 그리고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것. 역사는 고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에도 시대에는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쇼군의 어머니자 오오쿠의 창시자였으니까요. 도쿠가와 가문의 번영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여겨졌죠. 현대 역사학자들은 좀 더 복잡한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는 전란의 시대를 살아남은 강인한 여성,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한 정치가로 평가됩니다. 부정적으로는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어요. 특히 아들 이에미스를 냉대한 것은 어머니로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죠. 또한 오오쿠 시스템이 여성들을 억압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우가 자신의 시대를 살아냈다는 거예요. 400년 전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시대에 여성이 살아남고 권력을 가지려면 고우처럼 해야 했을 수도 있어요. 고우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권력자였습니다. 정략 결혼의 도구였지만 결국 시스템의 정점에 올랐어요. 억압받는 여성이었지만 다른 여성들을 통제하는 존재가 되었죠. 이런 복잡성이 고우라는 인물을 흥미롭게 만듭니다. 고우의 묘는 지금도 도쿄에 있습니다. 조조지라는 절이에요. 그곳에 가면 그녀의 위패를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위패죠. 하지만 위패에 적힌 것은 그녀의 공식적인 이름과 칭호뿐이에요. 숭원 원정 계승정이라는 법명과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정실이라는 직함. 하지만 그 짧은 글귀 뒤에는 54태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숨어 있습니다. 3번의 성이 불타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성, 어머니의 성, 그리고 언니의 성. 3번의 가문이 멸망하는 것을 겪었어요. 3번 결혼했고 2번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승리했어요. 도쿠가와 막부의 안주인이 되었고 아들을 쇼군으로 만들었고 딸을 천황의 비로 만들었습니다. 외손녀는 천황이 되었어요. 고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에도 막부의 역대 쇼군들, 일본 황실의 후손들, 그 모든 사람의 혈관 속에 고우의 피가, 아자이 나가마사사의 피가, 오이치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3번이나 불타는 성을 보았던 소녀. 그녀는 마침내 절대로 불타지 않을 제국을 세웠습니다. 260년을 이어간 에도 막부. 그것이 바로 고아 소녀 고우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도 포기하지 마라.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라.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봄이 온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자이 고우, 3번의 멸망을 견딘 여자, 1573년에 태어나 1626년에 죽은 한 여성의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든 순간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그럴 때 고우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3번이나 가문이 망하고 부모를 잃고 3번이나 결혼하고 2번이나 과부가 된 여자. 그 여자가 결국 일본 천하의 외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이것이 고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